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채널에 문학 관련 영상을 한 300여 개 올렸죠. 여러 해에 걸쳐서 이제 꽤 많이 올렸는데, 그래서 구독자가 한 1만 명 이상 되긴 해요. 그러다가 몇 달 전부터 제가 좀 영상 올리는 게 뜸해졌어요. 매주 한 편씩 올리던 것을 안 한 거죠. 최근에 한 편 올리긴 했습니다만 한 여러 달 동안 안 한 것 같아요. 어떤 영상은 조회수가 2만 회, 1만 회, 뭐 몇천 회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 한 100회 내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영상 하나 만드는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3시간, 4시간, 길면 5시간, 6시간까지 걸리거든요.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게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게을러 져가지고 안 올렸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영상 하나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이유는 이 책 피천득 수필 읽기라고 하는 책이 출판사에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도착했거든요. 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독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줌을 통해서 한번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 책은요, 2003년도에 이미 샘터를 통해서 나왔던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해 1월 초에 제가 비선생님에 관해서 책을 하나 내겠다 해가지고 선생님의 시와 수필에서 좋은 구절을 173절을 뽑아가지고 그 아래에다가 이제 저의 그 감상문, 코멘트를 적었어요. 그게 다 되고 나서 1월 23일 날, 그러니까 1월 1일 날 시작해서 23일 날 갔으니까 그 사이에 글도 다 썼고 또 여러 번 이렇게 수정 내지는 교정을 했거든요. 선생님이 글자 한자까지도 아껴서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허락을 받으려면 보통 정성 들여서 안 되거든요. 가서 이제 읽어드리니까 아이고 하면서 좋아하시고 서명까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라고 써서 날짜까지 적은 이제 그 육필본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샘터사로 갔죠. 그때 종로 5가에 샘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사 갔죠. 그래서 이제 같이 계약을 해가지고 선생님하고 저가 5대5의 이제 권리를 갖고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8세까지 나왔는데 무슨 인연으로 절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4, 5년 전쯤에 이제 선생님 기념 그 모임이 5월과 10월에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5월에 탄생하셔서 5월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5월이 중요하고요. 또 5월이라는 명작이 있죠. 그다음에 10월. 이제 가을은 이제 대표적인 인연, 가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 가을에 세미나도 열리고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피천득 다시 읽기라고 해서 5주 동안 연속 강좌가 있고 그다음에 중고생을 대상으로 피천득 100일장도 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제 종로구 청진동의 청진공원에 피천득 문학비가 건립이 되어서 선생님 관련 시설이 서울에만 세 군데나 있습니다. 반포에 이제 선생님 사셨던 동네죠. 그 동네에 재개발이 되면서 이제 강가로 큰 길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피천득 길이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선생님 좌상이 있고 거기서 이제 백일장이 열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롯데월드에 가면 3층에 금화 피천득 기념관이 있습니다. 롯데의 신격호 회장님이 금화 선생님 좋아하셔가지고 그 비싼 공간을 제공하신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선생님, 제가 선생님 자주 찾아뵈었지만 선생님 계시던 방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기념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롯데에서 또 샤롯테 문학상이라고 해서 롯데라는 이름이 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 슬픔에 나오는 여주인공 롯데에서 딴 거잖아요. 그래서 샤롯테인데 그 샤롯테 문학상이 있는데 시 문학상 이름은 그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인 뿌시킨 문학상이고요. 수필부 문학상 이름은 비천등 문학상이에요. 그래서 문학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시설이 있는데, 세 번째 시설이 이제 올해 11월 달에 종로 청진동에 세워지니까, 서울에 그 문학 기념물 내지는 시설이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산에 서울로가 있고, 그다음에 북촌인가요? 거기 가면 이제 윤동주 선생 기념물이 있고, 등등, 또 이제 성북장, 이제 한영훈 선생 시설이 있고 있지만, 대개 한 군데 있지 두 군데 있는 분도 없어요. 선생님한테 세 군데나 있으니까 특별하시죠. 더군다나 시인도 아니고 소설가도 아니고 수필 하면 좀, 덜 대접을 받는 분도 있는데 선생님이 워낙 특별한 수필가니까요. 제가 이 책에도 그 선생님을 소개하는 글에도 썼습니다만은 한국 수필을 시와 소설과 동격으로 만든 이류문학 취급을 받던 수필을 인류문학 반열에 올린 분은 피천덕 선생님이에요. 이분을 빼면 수필은 정말 이류문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피천덕을 제하면 한국 수필의 무게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거든요. 그런 특별한 분과 인연이 있었다는 것도 저한테 고마운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분 허락을 받아서 그분과 같이 공저를 했다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세미나가 한 4, 5년 전에 있었는데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강좌에 어느 출판사 대표가 오셔가지고 듣고는 좋다고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이런 책이 있었는데 현재 절판됐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내겠수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역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이제 이번에 나온 책은 제목을 바꿨어요.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였던 제목을 피천득 수필 읽기로 바꿨는데 그 이유는 중간에 이제 정정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중앙대에서 이제 국문학을 오래 가르치신 분인데 피 선생님 제자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피 선생님 기념에 전력 투부를 해가지고 은퇴하신 이후에요. 피천득 전집도 다시 내고 연구서도 내고 또 피천득 선생님 평전도 내고 열심히 하세요. 이분이 또 이제 피천득 선생 관련 글, 이제 유명한 분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짧게 쓴 글들이 많거든요. 그 글들만 모아가지고 책을 내시면서 제목을 제가 먼저 쓴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 이 제목을 쓰신 거예요. 그때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해서 허락을 받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연락이 안 돼서 이렇게 했노라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그런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내는 책을 같은 제목으로 내면 똑같은 제목의 책이 세 권이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편제도 좀 바꾸고 내용도 좀 바꿨어요. 원래는 시와 수필에서 173절을 뽑았는데 시 부분은 제하고 수필 부분만 하니까 151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51절에 대한 부분만 했고, 그 다음에 원래 책에는 선생님의 원작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 책에는 제1부 금화, 선생님 호가 금화거든요. 금화 명수필 10선 해갖고 10편의 명작을 넣고 2부에서는 이제 제가 감상하는 것을 넣어서 정말로 이제 선생님 1, 저 2 해갖고 반반씩 차지하는 그런 편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부에 들어간 명수필이 뭐냐면은 이제 수필이라는 유명한 수필이죠. 수필은 정자 연작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다음에 인연이야 뭐 선생님의 대표 수필이고, 둘 다 교과서에 실려서 이제 국정교과서 시절에 모든 고등학생들이 읽었던 수필들이죠. 그다음에 5월은 이제 제가 가장 사랑하는 피 선생님 작품 중에 대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봄, 블루트 프레이어. 블루트 프레이어도 교과서에 실렸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생활. 역시 교과서에 실렸었어요. 선생님 작품이 교과서에 실린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 또 번역가이잖아요. 영문학자고 시인이고 그런데 번역한 시도 또 여러 편 실려가지고 중고등학교 졸업하는 동안에 옛날 국정교과서 시절에 거의 매년 한 번씩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교과서를 배웠어요. 저희 세대는. 그다음에 종달새, 구원의 여상, 꿈, 원전 한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편을 실었고요. 두 번째 이제 제2부 금화 명문장 감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제가 쓴 글들인데 선생님의 작품을 8그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하얀 손가락에 끼어 있는 비추가락지 해가지고 이제 청초. 선생님 작품이 청초하죠. 젊음, 봄, 희망 이런 내용을 이제 말하는 구절들을 뽑은 거고요. 2장은 이제 녹음이 짙어가듯 그리운 그대여. 이게 이제 파리에 붙인 편지라는 선생님의 편지형으로 된 그 수필에 나오는 구절인데 여기는 이제 엄마 서영이 여인 사랑. 이 서영이가 이제 선생님 따님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당신에게는 딸과 엄마가 있다 하고 이제 부인은 직접 말하기는 좀 어색하니까 안 하신 것이지만 엄마 서영이 아내 혹은 또 다른 여인 선생님은 남자보다 여자를 좋아하시고 여자 중에서 예쁜 여자를 좋아하시고 네, 그러시죠. 누군들 뭐 또 예쁜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여기는 또 사랑 이런 것만 이제 모은 거고요. 3장은 조약돌과 조갑이 그러나 산호와 진주 해가지고 이제 인연 작은 것들의 소중함 이런 걸 다룬 이제 구절 뽑았는데 이게 제목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선생님이 이제 맨 처음에 내신 책 제목이 산호와 진주예요. 이 제목은 셰익스피어 선생님이 영문학을 하셨지만 셰익스피어에 관심 많죠. 그 셰익스피어의 태풍이라고 하는 마지막 희곡이죠. 거기에 나오는 시에 이제 산호와 진주가 나와요. 여기서 따온 건데 이제 제목을 왜 이렇게 붙였는가에 대해서는 그 서문에 나와 있어요. 그 서문에 보면 산호와 진주는 나의 꿈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겁이 많아서 수평선 멀리 나가거나 바다 속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대신으로 바닷가를 거닌다. 바닷가를 거닐다 보면 조가비와 조약돌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주워서 집으로 가져온다. 가끔 들여다 보면 내가 주워온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신비스러운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게 이제 수필가의 마음이고 시인의 마음이고 문학인의 마음이고 예술인의 마음이고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어, 위대한 영웅도 아니고 탁월한 천재도 아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문학의 세계고 수필의 세계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산호와 진주는 나의 꿈이었다. 이거 뭐예요? 셰익스피어는 나의 꿈이었다. 산호와 진주 같은 명작을 쓰는 게 나의 꿈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마치 이쁘지 않은 아기에게 이쁜 이름을 붙여주는 엄마와도 같이 나는 나의 글들을 산호와 진주라고 부르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조약돌과 조가비의 당신 글들을 비교했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다시 산호와 진주가 됐죠. 제 입장에서는 선생님은 글이 산호와 진주예요. 그래서 이제 저 글도 역시 이제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산호와 진주는 꿈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인데 나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볼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조약돌과 조갑이 쉼표하고 그러나 산호와 진주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된 겁니다. 4장은 진주빛 혹은 비둘기빛인데 이게 수필이라는 수필에 보면은 수필의 빛깔은 진주빛이거나 비둘기빛이다. 너무 화려하지 않죠. 그러나 검거나 희거나 그렇지 않고 단색이 아니고 약간 은은하면서 어,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래서 수필이 비단이라면 번쩍거리지 않은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진주빛과 비둘기빛인데, 이제 이것을 가져와서 저는 거기다 오나우미, 멋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신 그 좋은 구절을 뽑아서 모아놨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토스카니니 같은 지휘자 밑에서 플루트를 분다는 것. 이것은 이제 플루트 플레이어에 나오는 말인데 역시 비슷해요. 토스카니니 같은 지휘자가 되면 좋겠지만은 그런 천재가 아닌 사람은 그 밑에서 한 멤버가 되어서 플루트를 분다. 그것도 뭐 악장이 되어서 제1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또는 독주자로서 눈에 띄는 그런 연주자도 아니고 독주가 없다 해도 전체 교향곡을 부는 동안에 내 몫이 1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얼마나 좋으냐 뭐 이런 내용인데 그게 뭐예요? 겸허한 마음이고 소욕지족 적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죠. 이게 이제 수양이죠. 문학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선비답게 사람답게 사는 건데요. 그런 구절을 모았어요. 이것이 중요한 게요. 특히 수필에서는 글을 잘 쓰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글을 쓰는 사람의 인품, 인격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나 소설은 상상을 동원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을 묘사할 수 있고 시인도 화자를 훌륭한 사람을 내세워서 자기는 그런 애절한 사랑을 안 해봤는데도 애절한 사랑을 했다 치고 시를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수필가가 사랑을 안 해놓고 사랑했다고 쓰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실제 사실을 대상으로만 쓴다는 수필을 전제로 할 때 자기 인품이 낮은데 높은 척하면 거짓말이 되니까 인품만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품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제식으로 말하면 이제 보통 사람, 범인이죠. 보통 사람은 수필 써봐야 맛이 없고요. 군자, 인품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 있어야 맛이 있어요. 근데 군자 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학인이 있습니다. 군자가 되고 싶은데 반쯤은 됐는데 아직 다 되지는 않은 그런 사람이 이제 문학을 하죠. 반쯤은 보통 사람인데 반쯤은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 나아.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군자예요. 인품이 훌륭하시고 고결하시죠. 정말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겸허와 소욕지족에 관한 건데 선생님의 그런 그 문학인이기 이전의 수양인 선비로서의 훌륭하심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백합이 시들어갈 때인데 이게 이제 인연이라는 수필에 나오죠. 아사코라고 하는 소녀를 처음 만났을 때 스위트피처럼 귀엽고 사랑스럽다. 그리고 한 10여 년 후에 만났더니 대학생이 되었는데 그 목련과 같은 영향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한국이 해방이 되고 6.25가 지나가고 그리고 만났는데 가보니까 진주군인 메카더 사령부에서 번역가로 일하면서 거기서 만난 미군 장교와 결혼을 한 아사코. 그러나 먼지 주눅이 들어있고 옛날에 그 스위트피 같고 목련 같지는 않은 시들어가는 백합 같은 백합. 싱싱할 때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꽃입니까? 시들 때는 참 슬프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백합이 시들어가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월, 고통, 아쉬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모아본 것이 이제 6장이고요. 7장은 우리 아기 백일은 내일 모레예요라는 제목인데 너그러움, 유머, 위트 선생님이 유머 감각이 굉장하세요. 위트가 있어요. 이렇게 유머러스한 글, 이렇게 위트 있는 글을 쓰시는 수필가는 피 선생님 말고 잘 모르겠어요. 막 홍소, 막 너털 웃음을 터뜨리고 막 통쾌한 웃음 이런 수필을 쓴 분들은 있어요. 명정 40년을 쓴 수주 변형로 선생 같은 분들이 그렇죠. 그렇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너털 웃음을 웃는 웃음이 아니고 은근한 웃음, 겸허하면서도 살짝 위트를 가하는 웃음 이게 있어요. 피가지변이라는 글도 있잖아요. 피가가 뭐예요? 당신 성이 피씨인데 피씨를 가지고 눈치면서 이제 쓴 글도 있고 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그게 부러워요. 저는 좀 진지함이 좀 과해가지고 남을 웃길 줄 모르거든요. 이게 이제 인품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 유머와 위트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나를 가지고 우습게 만들고 내가 못생겼으면 못생긴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좀 자기를 뚝 떨어져서 바라보는 이런 초연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런 데까지 못 돼가지고 그런지 하여튼 위트가 없는데 선생님 그런 위트와 유머 글을 모은 게 이제 이 7장이고요. 8장 마지막 장의 제목은 종달새는 푸른 하늘을 꿈꾼다 했는데 이제 종달새라는 수필이 있죠. 아주 훌륭하죠. 선생님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수필이에요. 그 내용은 비록 갇혀 있어도 종달새는 공작새 같은 거하고 다르다. 앵무새나. 앵무새는 나무 말 따라하고 공작새는 가둬놓으면 가둬놓은 공간에 순치가 되어서 날아갈 줄은 모르지만은 종달새는 갇혀 있는데도 날아가려고 날아가려고 파닥거린다. 그러면 일제시대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분들이 종달새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선생님이 막 용감하게 뭐 독재를 저항하면서 투쟁하고 일본하고 싸우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과 타협하지는 않았고 뒤에서 응원하면서 그런 분들을 지지하는 마음, 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종달새의 정신을 또 가지고 계시기는 했어요. 이제 그런 내용을 자유, 이상, 그다음에 민주주의, 민족 이런 이야기를 담은 이제 문장들을 모아서 8번째 종달새는 푸른 하늘을 꿈꾼다에다가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에서 후기라고 그러죠. 글 뒤에 이제 책 뒤에 붙이는 글을 후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금화 선생님께 해가지고 이제 제가 수필 형식이면서 편지글로서 에세이라고 하는 문학 잡지에 선생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실은 적이 있어요. 그 글을 이렇게 붙여서 이제 책을 한 권 만드는 것이 이번에 나온 피천득 수필 읽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위에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앞에 이제 인용문이 있고요. 이제 책 표지 앞에 그 뒤에도 이제 인용문이 있어서 이 인용문은 이제 제가 고른 건데 그걸 한번 읽어 드리겠어요. 선생님의 그 작품 중에서도 선생님의 특성, 여기 잘 나타나는 글들만 이제 골랐는데 앞에는 그 나의 사랑하는 생활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나는 나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다. 고운 얼굴을 욕망 없이 바라다 보며 나무 공적을 부러움 없이 찬양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야, 욕망 없이 바라보고 남을 칭찬하고 여러 사람을 좋아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몇몇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며 살고 싶다. 얼마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선생님도 그렇지만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뒤에는 선생님의 글 중에 봄인데요. 범어 마지막 구절인데 이 구절은 워낙이 좋아가지고 제가 선생님 수필집 그때는 이제 금화문선이라고 나왔어요. 금화시선, 금화문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1980년도인데 그때 그것을 산 다음에 제가 문화가로 데뷔한 직후죠. 바로 여기를 외워버렸어요. 저는 좋은 거 보면 두세 번 읽고 두세 번 읽으면 외워지거든요. 근데 아무 글이나 외워지는 건 아니에요. 잘 외워지는 시, 잘 외워지는 문장이 있어요. 낭송용 글이어야 외워지지 일반 산문은 잘 안 외워져요. 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낭송용 글들을 좋아해요. 여기에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문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문장이 그럴 문자문이지만 그 배경에는 문이 문자문이 있어요. 실사변의 그럴 문이죠. 그러니까 그냥 글 하지 않고 문장 그럴 때의 문은 문의가 있는 글. 이 문이라는 거예요. 시적인 운율이라든가 리듬감이라든가 비유라든가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있을 때 문학이 훌륭해지고 잘 외워지고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딱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하는 거거든요. 이 글을 보세요.
민들레와 바이올렛이 피고 진달래, 개나리가 피고 복숭아꽃, 살구꽃, 그리고 라일락, 사향, 장미가 연달아 피는 봄. 이러한 봄을 40번이나 누린다는 것은 적은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문장이죠. 민들레와 바이올렛이 피고 반복을 하잖아요. 진달래, 개나리가 피고 복숭아꽃, 살구꽃, 그리고 라일락, 사양, 장미가 연달아 피는 봄. 앞에는 민들레와 바이올렛 두 가지 들었죠. 두 번째 진달래와 개나리 두 가지 들었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아니죠. 복숭아꽃, 살구꽃 두 가지 들어놓고 그리고 라일락, 사양, 장미 해가지고 네 가지를 들면서 연달아 피는 거. 이게 이제 반복을 하되 똑같이 하면 지루하니까 두 개 두 개 하고서 세 번째는 길게 하고 밀었다 당겼다. 이런 기법이 외기 쉽게 만들고 읽는 쾌감을 주거든요. 이러한 법을 40번이나 누린다는 것은 좋은 축복이 아니다 했는데 앞에서 이제 인생은 40부터 지금 이제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 그때는 40부터였겠죠. 라는 말은 인생은 40까지라는 말이다. 그러니 나머지 삶은 여생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소역지적이죠. 아니 인생 40년 살았으면 섭섭해야 되는데 이제 충분히 살았으니까 나머지는 여생이니까 뭐 얼마나 좋니? 이게 말이죠. 얼마나 욕심이 적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40번이나 누렸으니까 적은 축복 아니다. 더구나 이제 유머예요. 더구나 봄이 40살이 넘은 사람에게도 온다는 것은 참 울타리한 일이다. 이거 유머죠. 40살이 넘었다고 봄이 안 오겠어요. 그런데 슬쩍 넘기면서 더구나 봄이 40살이 넘은 사람에게도 온다는 것은 참으로 다양한 일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녹슨 심장도 피가 용솟음 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물건을 못 사는 사람에게도 찬란한 쇼윈도는 기쁨을 주나니 이게 문장이에요. 한편으로는 비유죠. 물건을 못 사면 약이 오르고 섭섭해야 되는데 찬란한 쇼윈도에 멋진 물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되는 건데 기쁘다 이렇게 안 하고 기쁨을 주나니 심표. 이게 리듬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쾌감을 주거든요. 기쁨을 주나니 나는 비록 청춘을 잃어버렸다 하여도 비잔틴 왕궁의 유폐에 되어 있는 금으로 만든 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했을 때, 자, 40살이 넘어서 청춘을 잃어버렸지만은 그게 섭섭한 게 아니라, 그러나 나는 살아있고, 저 비잔틴 왕궁의 유폐, 갇혀있는 저 금으로 만든 새는 죽었잖냐. 지가 금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나는 살아서 너를 볼 수 있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 봄이 오고 있다. 순간마다 가까워오는 봄. 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때 이제 스피가 데뷔하고 나서 KBS에서 뭐 라디오에 이런 문학 관련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천득 선생님의 봄이라는 수필 마지막 부분을 책 뒤에다가 제가 이렇게 인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선생님 구절을 음미한 걸 하나 들었는데 선생님 그 수필 중에 신춘이라고 있어요. 신춘은 이제 새봄인데 봄을 좋아하셔가지고 봄에 대한 글을 많이 썼는데 한 번 이제 봄이라고 썼으니까 또 봄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봄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새봄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선생님의 문학을 요약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작은 아름다움. 이것이 선생의 인생을 구성하는 세 가지 말이다. 선생은 작지만 반짝이는 사건을 시줄로 삼고 곱고 연한 마음을 날줄로 삼아 인생이라는 천을 짠다. 그 배짜기가 인연이다. 그렇게 짜여진 인연으로서의 인생은 번쩍거리지 않은 바탕에 약간의 의미가 있는 그러나 비단이다. 이게 다 선생님의 비유죠. 진리를 전하는 오래된 책은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진리로 된 오래된 책은 화엄경을 말하는 건데요. 불교의 경전이죠. 근데 여기다 불교니 뭐 화엄경이 이렇게 쓰면 무거워지고 또 종교 냄새를 피우면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은근하게 진리를 전하는 오래된 책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인연은 그물 같은 것이다. 이제 그물에 비유를 해요. 이제 인드라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대한 그물이 하늘색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코 하나를 잡아다니면 전체 코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물, 현상 사물은 개체 개체가 그 코 같은 것이어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이제 연관되는 걸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금으로 한 매듭을 당기면 모든 매듭이 출렁이듯이 한 매듭으로서 나는 내가 이제 그 첫 번째 매듭인 거죠. 남들과 서로 연분 지어진 관계라고 그 책은 거듭 설명한다. 그러니까 나와 남은 그렇게 떨어져 있기도 하죠. 첫 번째 매듭하고 두 번째 매듭으로. 그러나 동시에 나를 당기면 너도 당겨지고 너를 당기면 내가 당겨지는 또는 관계도 있다. 이런 거죠. 선생이 짓는 인연의 그물은 거미줄로 만들어진 그물이다. 그 그물은 뭐 금줄로도 만들고 뭐 쇠줄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근데 거미줄 아주 연약한 거죠. 선생과 맺어지는 인연들은 물고기 대신 아름다움을 건지는 그물로 이제 물고기를 건지잖아요. 근데 아름다움을 건져요. 그런데 연하고 부드러운 거미줄, 그물에 맺힌 맑은 이슬방울 같은 것이다. 이렇게 돼서 금화문학은 작고 아름다운 인연이다. 제가 이제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라는 선생님의 한 문장을 이렇게 이제 풀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피천득 수필 읽기라는 책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랜만에 여러분은 저를 보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못 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만나면 만나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길었죠. 그리고 가을이 시작되는가 하더니 벌써 뭐 겨울 느낌이 좀 나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을이 짧을 것 같아요. 참 가을이 좋은 계절인데 말이죠.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을 되면 왠지 문학이 생각나고 저도 여름에는 시가 안 쓰여지더니 가을 되니까 시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래 시를 몇 편 쓰고 했습니다만은 아마 문학을 좋아하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여름에는 읽히지 않던 수필집,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런 가을이죠.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몸 건강하시고 특히 마음 건강, 특히 아름다움에 민감한 마음이 더욱 건강해서 더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